자,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자,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계측에 대한 부분, 일단은 이제 우리 그 강의하는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질문 자꾸 있으셔서 하는 건데, 자, 1차 강의는 이제 특강으로 해가지고 추석 전까지 하고, 2차 강의는 이제 우리 용어 정리하고 본 강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시험은 없으세요. 3차 강의에서부터 시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강의도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일요일 날 시험 보고 해서 기존에 하는 대로 시험을 두 번 나눠서 할 건데,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는 우리 그 정규 과정 내에서만 보고요. 일요일 시험 보는 것은 과정하고 상관없이 무작위로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개로 운영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2차까지 문제를 안 푸니까 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답안 클리닉 밴드를 이용해 주세요. 답안 클리닉 밴드에 지금 문제를 하고 쏟아내고 있죠. 그런 부분을 하고요. 이번 회차에 맞는 문제를 하시는 게 좋지, 예전에 다뤘던 문제 또는 뭐 저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본다. 물론 좋기도 좋겠지만 이번 회차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더 낫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 흑마기 계측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를 쓰면은 이런 부분 있죠. 자, 이제 버팀보에 대해서 응력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쓰신 거는 지중수평변이계하고 지하수위계가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극수압계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어센카 충력계가 있고요. 락볼트 충력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지표 치마계가 있고요. 구조물이 있으면 여기 이제 균열계가 있고 경사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어떤 분께서 뭐라고 하셨지만, 이게 경사계라는 거하고 지중수평변이계하고 같은 거냐, 변이계하고 같은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계측기기는 같아요. 계측기기는 경사계는 각도를 측정하는 거고, 지중수평변이계도 계측기기가 각도를 측정하죠. 근데 측정하는 거는 계측기는 같지만 측정 대상은 틀리죠. 얘는 각도를 측정하고 얘는 수평변이를 환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중수평변이계하고 경사계하고 같은 거냐 하면은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측기기는 같지만 측정 대상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진동가속도계를 그 우리 특수교량이나 이런 교량 계측에 많이 쓰이는데, 얘를 어떻게 쓴다? 지진가속도를 측정할 때는 지진가속도계라고 부르고요. 케이블 장력을 추정할 때는 케이블 장력 추정계, 측정계라고도 부르고요. 또 얘를 우리가 일반 구조물에 대한 어떤 떨림을 보는 거는 진동가속도계라고 불러요. 똑같은 센서인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센서 얘를 보면은 얘의 계측은 다른 계측이에요. 원래는 얘는 수평 계측이고 얘는 각도 계측이죠. 근데 센서가 같은 거를 쓰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측기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락볼트 충력계예요. 락볼트 충력계라고 있는데, 락볼트 충력계는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충력계. 여기 이제 계측기가 이렇게 있어요. 계측기가 있는데 시간이 있고, 충력에 대한 부분에서 충력의 하중이 단위가 있어요. 뭐 하중 단위가 뭐가 됐는지 킬로그램 퍼 스퀘어 센치가 됐든 뭐가 됐든 있다라고 치겠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제 안반층에 설치하죠. 락볼트 충력계는 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안반에다 설치를 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철근에다가 1m마다 여기다 응력계를 설치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같은 응력계인데 철근에다가 응력계를 변형률계 1, 2, 3, 4 이렇게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m짜리면은 3개가 붙어 있고요. 5m짜리면 4개가 붙어 있겠죠. 예. 그러면 계측기기를 볼 때,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응력계가 이렇게 뭐 1, 2, 3, 4가 됐던 간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응력의 변화가 없다. 1번, 케이스 1. 두 번째는 응력의 변화가 상당히 있다. 케이스 2. 어떤 게 안전한 거예요? 1번이 안전해요? 2번이 안전해요? 2번이 안전해요. 일단 락볼트 충력계는 관리 한계치가 없어요. 이상하죠? 왜 관리 한계치가 없을까요? 락볼트 충력계는 충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측정하냐면 전리면을 관통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터널에서의 락볼트는 뭐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트륨의 기본 원리라는 거는, 나트륨에서의 지본은 뭐예요?
안반이죠. 락볼트는 안반의 집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전리면을 꼬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면을 관통해서 얘가 응력이 가동한다면은 원지반이 하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볼트는 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물이 아니고요. 전리면을 관통하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락볼트 충격계는 그 관리한 계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리면이 여기 있거나 한 거예요. 전리면을 관통을 안 한 경우예요. 그럼 뭐냐면 얘는 이런 경우에서는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락볼트 길이를 늘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락볼트가 필요 없는 집안이에요. 아니 락볼트를 너무 늘릴 필요가 없어요. 저 전리면이 너무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암질이 너무 좋아서 자립성능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락볼트 길이를 늘리는 경우나 아니면 락볼트를 아예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늘릴 경우는 없어요. 거의. 락볼트 길이는 한 4에서 5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일 같은 경우에는요. 암질이 좋으니까 락볼트가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전리가 딱 있으면 여기 이제 응력이 뛰겠죠. 그래서 이렇게 뛰는 경우는요. 아, 이건 락볼트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락볼트가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리면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락볼트는 하중을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중 저항을 원지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락볼트는 뭐를 역할을 하는 거죠? 꼬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측 데이터를 보여주면 뭐라고 하냐면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관리한 게지 뭐 락볼트 더 박아라. 뭘 더 박아요? 제대로 박혀 있는 건데. 이해되세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락볼트는 뭐 하는 거예요? 원지반의 전리면을 관통했는지 여부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리한 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락볼트가 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물이 아니거든요. 하중은 누가 저항한다? 원지반이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틀려요. 특성이 있다는 것보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우리 터널 계측 한번 가보겠습니다. 터널 계측은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일상 관리 계측하고 특별 관리 계측이 있어요. 즉 대표 계측. 우리가 이렇게도 불러요. 일상 계측, 정밀 계측, 일상 계측, 특별 계측 이렇게 해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일상 계측은 매막장마다 하는 거예요. 얘는 필요시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이제 이렇게 보세요. 점검이 있잖아요. 안전점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예, 또는 이제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하는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건 뭐가 있죠? 자정정제초,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여기서 뭐가 있냐면 정기라는 얘기가 있고요. 정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기는 매일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매일. 근데 정밀은 뭐냐면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필요시마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계측은 일상관리 계측과 대표 단면 계측이 있어요. 아니면 일상 계측과 특별 계측, 일상 계측과 정밀 계측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상 계측일까요? 정밀 계측일까요? 일상 계측이 중요해요. 일상 계측이 제대로 돼야 정밀 계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일상 계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예요. 페이스 매핑. 다른 거는 보면 20, 30m마다 막 하고 이렇게 뜨문뜨문하잖아요. 얘는 매막장마다 해요. 이게 계측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랬어요. 계측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계측은 뭐라고요? 목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측의 정의가 뭐예요? 인체 오감을 이용하거나 기기를 이용해서 거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즉 어떤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계측이라고 한다. 계측 분석. 그러면 계측의 가장 기본적인 계측은 뭐예요? 목측이라고요. 눈으로 보는 육안 관찰이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측 관리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변이가 오면 뭐에서 원인이 있다라고 계략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측기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이제 이렇게 한다 보시면 계측기기에 대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관리 계측과 특별관리 계측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단면 계측이에요. 보통 일상관리 계측은 어떻게 되냐면 눈으로 보이는 노출식 계측기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뭐 한다? 이게 지표 침하게
지표 치막에 보이잖아요. 그거 광파기로 쏘아서 레벨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눈에 노출이 되어 있냐면 천단 치막에, 그 다음에 내공변이계. 내공변이계는 내공변이계 이제 자대가지고 하는 거죠. 신축계로 이용해서 쫙 줄자대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공변이계. 그 다음에 이제 락볼트 충격계. 이런 것들은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일상계측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페이스 매핑은 일상계측 중에 제일 중요해요. 매 막장마다. 다른 거는 뭐 20m마다 30m마다 이러는데 한 발파가 한 막장이 몇 메타 굴진하죠? 한 발파 할 때 몇 메타 굴진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발파를 하루에 2번 발파는 못 해요. 천공하고 장약하고 환기하고 뭐 버력 처리하고 하니까 하루에 제일 많이 하면 1.5 발파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2번 굴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굴착할 때 1m에서 1.5m 굴착해요. 그러니까 1.5m 최대 1.5m 굴착할 때마다 한 번씩 관찰을 해야 된다, 계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페이스 매핑이. 이해되시죠? 그렇다. 맨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일상 계측은 눈에 보이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 계측은 매립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중 수평 변이계 같은 경우는 매립이 돼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전단 파기에 대한 영향 범위 평가하는 건데 이런 거는 과다 변이가 생겼을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밀 계측. 또 층별 치막에도 매립식이잖아요. 이것도 정밀 계측. 간극 수압계도 설치되어 있는데 매립식이잖아요. 이것도 정밀 계측. 정밀 계측은 다 매립식이 많아요. 그렇게 외우자는 거죠. 이해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터널 계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첫 번째, 계측기기 위치가 육안 관찰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계측기기 표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락볼트가 자 이렇게 이제 패턴 우리가 이제 보통함이라고 칠게요. 보통함 해가지고 서울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준으로 한다면 PS 패턴 싱글 4예요. 보통함. 5, 3. 3는 연함, 5는 경함, 4는 보통함. 그럼 이제 보통함은 락볼트를 이렇게 설치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락볼트 출력계가 이렇게 붙겠죠. 예를 들자면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패턴을 해서 계측기기를 배치를 했는데 양쪽을 똑같이 배치를 했는데 전리가 이렇게 났어요. 전리가 이렇게 나면 이쪽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락볼트를 여기 있는 거는 여기는 위험 단면이고 여기는 덜 위험한 단면이 이쪽으로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락볼트가 여기 있는 거 빼서 여기다 붙여야 돼요. 계측기기도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쪽에 많이. 즉 원래 기본적으로 락볼트라는 거는 위험한 단면에다 설치라고요. 전리면에 직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삐뚤빼뚤 설치되어 있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측의 표준도는 뭐냐면 어떤 가정을 하냐면 전리면이 수평이 되어 있고 암질이 양쪽이 등방이에요. 방향성이 없이 등방이라고 보고 좌우측이 똑같이 계측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된다? 전리면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방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계측 위치에 조정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터널을 할 때 터널 굴착을 할 때 이쪽에 전리면이 있으면은 이쪽에는 여굴 위험이 있고 이쪽에는 미굴 위험이 있으니까 장량량을 여기 있는 것 빼서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 여기는 덜 굴착되고 여기는 많이 굴착되니까 지보를 할 때는 락볼트가 여기가 많고 여기를 많게 하고 여기를 적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매 막장마다 굴착 방법이나 지보 패턴을 바꿔야 된다. 페이스 매핑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설계 확정 단계라고 얘기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맵 예를 들어서 설계는 설계고 시공은 시공이에요. 설계랑 시공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리된 거예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가 따로 있죠. 근데 이 페이스 매핑은 시공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이제 턴키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거 설계 변경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전리면이 다르게 났다 실제보다. 그럼 설계 변경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답은 뭐예요? 해줘야 된다. 왜요? 설계 변경 얘기를 자체를 꺼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설계는 했어도 설계의 확정은 페이스 매핑 결과에 따라서 설계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설계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설계 변경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설계 확정은 페이스 매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굴착 방법이나 지보 패턴도 페이스 매핑 결과에 따라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측 위치는요. 마찬가지예요.
페이스 매핑을 근거로 해서 계측 위치의 조정과 계측 빈도를 바꿔야 돼요. 맞나요?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흑마기 가시설을 할 때 현장에서 가시설을 딱 보면은 실제로 그 도면대로 안 설치가 돼 있어요. 막 삐뚤빼뚤 설치돼 있고 이게 그 우리가 접합이 제일 안 돼 있고 이격이 돼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계측기기를 설치를 잘못 그 원 설계대로 하면은 계측 거동을 읽지 못하는 데다 설치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약간 옆으로 옮겨서 설치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측기기의 위치 조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시공 상태에 따라서 적정 위치를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맞죠? 그렇게 따진다면 터널에서의 계측기기의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스 매핑 결과에 따라 조정이 돼야 돼요. 맞나요? 맞겠죠. 이해되시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터널이 이렇게 돼 있어서 터널이 막 그 전리가 돼 있어서 표준 단면을 관통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터널을 했는데 저토피에다가 여기 편전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공변이를 측정할 때 원래 여기 천정변이하고요. 내공변이를 측정해요. 이렇게. 근데 경사측선에 대한 계측은 원래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전부 다 압축 거동을 해요. 이렇게 압축 거동을 하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압축 거동을 하니까 이 계측 자체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계측의 기준에. 근데 편전리나 이런 편경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거동이 이렇게 돼 있는 단면이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계측을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계측은 이렇게 인장이 걸려요. 늘어난다고요. 이쪽도 여기는 압축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쪽은 확실히 늘어나겠죠. 쭉. 그래서 이 경사측선에 대한 계측은 편전리가 나고 저토피 같은데 편압이 발생하는 데서는 이 계측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안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측선 계측은 원래는 일상 계측이에요, 특별 계측이에요? 일상 계측인데 편전리 편압 구간을 통과하면 얘가 일상 계측 원래는 특별 계측인데 얘가 일상 계측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매막장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페이스 매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반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일상 계측이 이게 들어가지만 특별 구간에서는 특별 계측이 일상 계측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측선 계측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터널 계측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페이스 매핑이에요. 그리고요. 페이스 매핑의 결과에 따라 계측기기에 대한 위치나 빈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맞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시험 문제 터널 계측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뭐 그냥 정밀 계측, 특별 계측, 뭐 빈도를 외워서 쓰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페이스 매핑 결과에 따라서 계측에 대한 위치나 빈도가 조정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페이스 매핑에 따라서 설계 확정 단계에 따라서 굴착 방법이나 지보 패턴이 바뀌니까 당연히 계측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결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터널 계측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계측을 하면 터널을 이렇게 뚫고 가요. 터널을 이렇게 뚫고 간다. 뚫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여기 이제 치마량 이게 천단 치마가 됐든 지표 치마가 됐든 치마량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터널에 보면 여기 천단 치마계를 이렇게 설치해서 천단 치마량을 보는 거예요. 치마를 보는데 치마량이 있고 이제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장면이 있잖아요. 막장면이. 그러면 계측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치마는 벌써 일어났어요. 그죠? 왜 치마가 앞에서부터 일어나죠? 이게 이제 지표 치마라고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치마가 먼저 일어나요? 얘가 응력의 이완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완 범위가 있고요. 지하 수위가 떨어져요. 얘가 물을 빼내니까. 그러니까 지하 수저나 응력의 이완 때문에 먼저 선행 치마가 먼저 생겨요. 맞나요? 자, 이제 치마가 생긴다. 그다음에 치마가 또 이제 생기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지하수 저하에 한 치마가 있지만 이완 범위가 오면은 지하수 저하고 이완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치마량이 좀 커져요. 맞나요? 커진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막장에서 가장 커요. 그다음 뒤로 가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의 지보를 하니까 안정해져서 치마가 점점 수렴해서 이렇게 이제 꺼진다.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측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만큼의 치마량이 있어요. 1번. 그다음에 계측기기는 터널 막장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발파한 다음에 버력 처리하고 환기한 다음에 설치하니까 요때 설치를 해요. 2번이 있어요. 2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종 수렴할 때 계측이 있어요. 3번. 그럼 계측치는 뭐가 있냐면 1번은 뭐예요? 예. 막장의 전방 변화량이에요. 변이량. 있고요. 2번은 뭐예요? 계측기기 설치 전변이에요. 즉 막장에서부터 계측기기 설치할 때까지 변이가 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이게 계측변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터널은 계측 데이터가 먼저 상당히 변이가 진전이 된 다음에 설치될 수밖에 없어요. 벌써 그러니까 웃긴 얘기죠. 계측의 데이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변이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설치가 된다고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변이를 추정해서 보정을 해야 돼요. 자, 전체가 10cm다. 한 몇 프로 정도가 먼저 일어날까요? 앞에. 문제. 자, 몇 프로 날까요? 몇 프로? 찍어보세요. 왜 자꾸 이런 거 시켜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몇 프로? 몇 프로요? 아, 찍어보세요. 이거 맞추면 이상한 거예요. 5%? 땡. 더 많아요. 몇 프로? 70? 너무 많아요. 70은 그렇죠. 몇 프로? 60?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반이에요. 반. 예? 이게 이래요. 조금 많다, 좀 심각한데, 많은데 하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약간 있는데 하면 뭐예요? 한 30%. 좀 있는데? 하면 50%. 이게 너무 많은데? 70%예요. 보통을 잡으면 50%예요. 30에서 50%가 나온다고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나온 그 계측을 하는 건 뭐냐면 벌써 거동이 30에서 50%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0에서 50%를 업시켜서 해야 돼요. 맞나요? 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해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데이터가 이렇게 거동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추세 분석을 해요. 이렇게 역방향으로 곡선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세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0으로 수렴하는 시기가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상치 분석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분석의 패턴을 보고 앞에서 어떤 패턴으로 왔다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은요. 예를 들자면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이때 측정하고 이때 측정한 걸 이거 직선으로 연결을 해요. 이거보다는 빠를 거 아니에요. 늦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곡선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얼마로 한다? 최소 30%? 최대 50% 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계측기기가 변이가 다 끝난 다음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측기기가 변이가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설치해야 돼요. 여기다. 근데 여기다 설치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광파기 찍으려고 여기다 이게 이제 볼트, 철근 같은 게 있고 여기다 이제 광파기가 있어서 여기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몰타를 넣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요. 그럼 발파하면 이게 다 깨지거든요. 이완이 되고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착탈식.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고리를 걸어서 광파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줄로 쫙 잡아당겨서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빼는 거예요. 즉 착탈식으로 고리식으로 하면은 매번 움직이면서 얘가 손상이 안 되면서 막장 앞에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착탈식으로 해가지고 막장 전방에 계측을 하면 그나마 변이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할 수 있어요. 뭐란다? 계측 개선 사례예요. 이해되시죠? 터널 계측의 가장 딜레마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계측이 이완이 다 발생한 다음에 계측을 한다는 거예요. 계측에 대한 부분은 그게 처음부터 설치 시기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그 지보 설치하기 당시하고 똑같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보 설치, 락보트 설치하고 쇼크리트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계측기기를 붙이면요. 끝났어요, 벌써. 지보가 설치가 되면은 이완이 이제 수렴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계측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는 계측기기는 자,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측기기에 여기 지표 치마기를 설치한다면 이 굴착면에 위에다 설치하는 게 나을까요? 굴착면에 앞에다 설치하는 게 나을까요?
앞에다 설치했어야죠. 얼마 정도 앞에다 설치하는 게 나을까요? 이완 범위로 보면 최대 얼마요? 2D예요. 2D 최소. 굴착 직경의 2배 정도 2D에서 2에서 3D는 앞에다가 먼저 뭘 설치했어야 돼요? 규칙기계 치마개를 설치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막장 있으면 막장 뒤에다 설치하지 앞에다 설치를 안 한다고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지보공법이라고요. 선지보공법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변이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지불을 해서 막장을 한다. 그럼 계측은 초기치는 언제 잡아야 되냐면 변이가 생기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측기계의 설치 위치는 어디예요? 적어도 이런 일상 계측에 대한 위치는 2에서 3D 앞에다 설치하는 게 좋아요. 선형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그래야 초기치를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 얘기를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터널 계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페이스 매핑이에요. 목측. 터널 계측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페이스 매핑 근거를 통해서 그 위치나 빈도의 조정이 필요해요. 맞나요?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그 계측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적어도 일상 계측은 어떻게 한다? 이완 범위 앞에서 먼저 초기치를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맞나요? 이런 얘기를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막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측기기도 엉망진창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많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 락볼트 충격계도 여기 전리면이 없어요. 근데 충격계를 설치해놓고서 충격계가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완이 멈췄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암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수도 있어요. 좀 심각하게 과장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하려면은 그 페이스 매핑 근거에 따라서 이 계측에 대한 위치 조정이나 심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페이스 매핑은 뭐라고요? 설계 확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페이스 매핑이 된 다음에 비로소 설계가 끝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페이스 매핑 이후에 설계 확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측 개수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위치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측에 대한 부분에서 나머지 이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계측을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연약 지반 계측, 댐 계측. 요거는 이제 계측을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 거니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얘네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매립식이고요. 손망실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높다.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기저항식 센서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전기저항식. 자, TV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밀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외기 환경에 노출이 안 돼 있는 가정집에다가 TV를 설치를 하는데 TV의 보증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전자제품의 보증 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니까 2년 있으면 이거 망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무상 수리 기간이 2년까지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것보다 아주 정밀한, 아주 작고도 정밀한 그런 전기저항식 센서를 물 있는 땅 속에다 묻거나 막 외부 환경,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환경에다 놨어요. 그거 몇 년 버틸까요? 2년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못 버틴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미세한 센서가 2년 버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내역에는 걔가 공사 끝날 때까지 멀쩡하다라고 보고 한 개만 봐주는 거예요. 그 버팀목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생각한다면 이런 게 타당해요. 1년에 한 번씩 센서를 교체를 해주고 붙이는 거를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손망실률을 감안한다면 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빨라서 2년 지나가면 노후된 구조물로 보고 그 안전율도 바꿔야 된다. 그럼 계측기기는 어때요? 더 심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만약에 3년이다라면 제 생각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센서는 3개를 봐줘야 돼요. 한 위치에. 그래야 그 계측기기가 망가졌을 때 그거를 바꾸죠. 근데 어떻게 된다? 센서를 하나로 붙이기 때문에 내역의 손망실률을 감안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안 고쳐요. 안 붙인다고요. 자, 그러면 현장에 감사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계측기기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는데 가라로 데이터를 넣었다. 자,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런데
구조물이 붕괴가 됐어요. 붕괴가 돼가지고 이제 현장 조사가 나가고 감사원 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이제 잘못됐느냐, 나쁜 놈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자 계측기 데이터가 보니까 계측 데이터의 징후를 알 수 있었는데 계측기가 망가진 거예요. 자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시공자 입장이나 계측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이게 손망실률을 봐주지 않았으니까 망가질 수도 있다예요. 소모자재니까. 근데 발주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야 이게 계측이 그런 거 알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안전 상태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누가 말이 맞아요? 원래는 손망실률을 내역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귀책을 물어야 돼요. 잘못을 물어야죠. 근데 하나만 봐줬다. 즉 딱 100%만 봐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0%를 봐주거나 자재비를 200%를 봐주면 말이 되는데 100%를 봐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손망실률에 대한 보전이 필요해요. 특히나 매립식 구조인 댐 계측이나 연약지방 계측은 지하 수위에 노출이 돼 있고 하중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손망실률이 몇 프로라고 보고될까요? 자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유지관리 댐 계측에 대해서 이제 댐위원회에서 대댐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감사실에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 계측기가 돌아가고 있느냐 안 돌아가고 있느냐 얘기했어요. 그 공식적으로 몇 프로의 손망실률을 얘기를 해요? 50%래요. 아닐걸요? 80%걸요? 우리가 좀 맞네 하면은 7, 80%예요. 거의 다가 안 돌아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검정이 있고 교정이 있다고요. 그 교정을 왜 하는 거예요? 얘가 교정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다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측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내역 조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 손망실률을 반영해서 1.5배 이상을 해줘야 돼요. 재료비를. 그래야지만이 망가졌을 때 그걸 계측을 안 하면 거기다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아니 그만큼 줬는데 뭐예요. 예를 들자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측기에 대한 손망실률에 대한 내역 반영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전기 저항식 센서를 땅속에다 묻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못 버텨요, 1년을. 못 버틴다고요. 근데 그게 5년 공사해서 그거 버틴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뭘 봐줘야 된다? 시공 계측이나 유지관리 계측이나 손망실률에 대한 반영은 상당히 필요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가전제품이에요. 전자제품이에요. 가정집에서 외기 환경에 노출이 안 된데도 2년을 봐준다고요. 근데 그거 아주 열악한 시공 환경에서 습기에 노출이 되고 진동에 노출이 되고 이런 기기인데 그게 더 오래 버틸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검교정 주기도 빨라야 돼요. 얼마 해야 된다? 2년 주기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주기 이렇게 해야 돼요. 웃긴 얘기죠. 그럼 굉장히 괴로운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1년 주기도 굉장히 긴 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맞나요?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얘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량 계측 한번 볼게요. 교량 계측은 이거는 이제 하나 얘기하면 동적 계측이에요. 동적 계측.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계측 빈도가 중요해요. 계측 빈도. 빈도.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시간. 그 다음에 계측기기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면 여기 이제 계측기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교각이 있고 교각이 있는데 교각 센터에다가 뭘 했냐면 처짐계를 설치했어요. 처짐계. 심하게. 처짐계에서 뭐 광파기로 찍든지 찍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동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 진동 가속도계. 진동 가속도계. 이런 걸 설치를 했어요. 또는 뭐 응력계 같은 걸 설치를 했어요. 한다.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데이터가 자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또 차가 지나가면은 횡 하고 지나가면 덜덜덜 떨리니까 수시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계측기가 데이터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수시로 자동차가 지나가면 덜덜덜 떨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일주에 첫째 주에 이만큼 측정했어요. 2주차에 측정을 했어요. 3주차에 측정을 했어요. 2주차, 3주차 측정하면 얘가 측정 데이터가 이렇게 읽히니까 최대치, 최소치가 이렇게 읽힌다고요. 원래 최대치는 이거고 최소치는 이건데 얘가 이렇게 읽어서 낮은 값이 읽혀요.
그래서 동적 계측치는 계측 데이터는 계측의 교량 계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계측하고 동적 계측이 있는데 이 동적 계측은 계측 데이터의 계측 빈도가 얼마냐면 초당 20회예요. 초당 20번 찍어야지 이걸 다 찍을 수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샘플링 레이츠를 20Hz라고 해요. 이게 초당 20번 찍어야지 이 동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돼가고 있다? 주에 한 번씩 찍어요. 수동 계측으로. 그럼 그거 계측 왜 해요? 때려치지. 동적 계측기기는 계측에 대한 계측 빈도가 빨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서해대교 계측 유지관리 계측 사무실에 구경 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견학을 갔어요. 아니면 이제 요즘에 유지관리 계측 많잖아요. 그래서 동적 계측을 해요. 근데 이제 견학을 하는데 질문하실 거 없어요. 막 설명한 다음에 질문하실 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 계측 빈도 몇 헤르츠예요? 이렇게요. 동적 계측에 대한 계측 빈도가 몇 헤르츠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몰라요. 네? 저희가 뭐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둘째는요. 굉장히 긴장해요. 왜냐하면 20Hz가 아니거든요. 10Hz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0Hz 넘는 데가 몇 현장이 없어요. 서해대교나 한두 개나 요 정도나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계측기는 뭐예요? 계측의 빈도가 가장 중요한데 자동 계측으로 해서 빈도를 높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지관리 계측이나 동적 계측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한다? 현장에 가서 계측 얘기하면 한마디씩 던지죠. 검교 정서 있나요? 지금 당장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손망실률이 얼마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요 정도로 하고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얘기하자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DL에서 사내 강사할 때는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전기 전자에 대한 기본 개념 뭐 위트스톤 브릿지 같은 것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가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깊게 가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실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측에 대한 발주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측 발주는 어떻게 하죠?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발주자가 있어요. 그러면 발주자가 있으면 여기 이제 시공자가 있어요. 시공자가 있으면 이제 계측 관리 업체가 계측하는 계측팀이 이게 이제 계측 업체가 여기 이제 하도급 계약을 맺죠. 협력업체 계약을 맺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에 대한 보고를 1차 보고를 하고 2차 보고로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잘못 나왔으면 야 미쳤어? 이거는 거동에 대한 점검이나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여기서 직접 하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측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 발주를 해야 돼요. 여기서 계측을 별도 발주를 해서 여기다 보고를 하고 여기다 시정을 하게끔 했어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 계측이 제대로 되고 있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측에 대한 어떤 관리상의 문제점 얘기를 하면은 발주 방식의 문제점을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즉 지금은 시공자가 계측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측업체가 내온 데이터를 보고를 한 1차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고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늦을 뿐더러 계측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별도로 우리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대안이 이란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안은 뭐예요? 감리단 CM에서 발주를 내는 거예요. CM에서 보고를 받고 CM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공사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발주 방식도 있어요. 맞나요? 그렇게 하면은 좀 보고 체계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건 계측업체 얘기예요. 계측업체는 여기서 하면은 단가도 깎아지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 얘기는 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기술연구소에 있을 때 현장 팀들을 모아놓고 이거 강의를 5일간 했어요. 5일간 하면서 이제 동절기 교육할 때 한 얘기인데 이거 3시간에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도 이제 좀 적고 흑마기에만 한정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 얘기 중에서 중요한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흑마기 계측이 가장 모든 계측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 그럼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걸 알았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3대 서류는 뭐다? 시험 성적서, 검교정서, 초기치 관리대장. 이거 당장 갖고 오라고 하세요. 자, 딱 현장에 나가가지고요. 3대 서류 있는데 뭐예요?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버버버 하면 그것도 혼내야 되고요. 자, 시험 성적서, 검교정서, 초기치 관리대장. 지금 오후에 보고하세요. 오전에 하면서 오후에 보고, 당일 보고를 하라고 해야 돼요. 뭐 그거 준비할게.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있어야 그게 응력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애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온다. 근데 뭐 여기 현장에 없고요. 뭐 일주일 걸려요.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 혼내줘야 돼요.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서류에 대한 검토나 품질 검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뭐 손망실률 얘기도 꺼냈고 발주 체계에 대한 얘기도 꺼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설치 방법도 꺼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계측 도면이 확정이 돼 있지만 그거는 가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한다? 실제 시공된 데를 보고 적정 위치를 누가 결정해 줘야 돼요? 시공팀이 결정해 줘야 돼요. 여기다 설치해. 여기에다 해야지 제대로 거동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분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공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측 보고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보고서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유사 계측기기에 대해서는 중첩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보고를 해야 돼요? 작업일보랑 같이 거기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주요 작업 내용을.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뭘 써야 돼요?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시공팀의 분석 결과, 코멘트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 계측 분석이 되는 거예요. 시공팀이 거기에 강력하게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이 아니라 원래는 관리를 해야 되죠. 시공팀이 주도가 돼야 돼요. 야, 나는 이거 모르겠고, 야, 품질 니네가 해라. 이게 왜 품질이에요? 안전팀에서 해야지. 안전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거 바빠 죽겠는데 이거 하겠냐? 돌아 놀다가 나중에 뭐예요? 계측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가라 데이터도 올라오고 망가졌는데도 그냥 보고를 하고 나중에 유야무야 되다가 그러다 큰 사고 나면 뭐예요? 그때 가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봅니다. 예전에 감사원에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 감사 나갈 때 딱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대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보려면 이거를 봐야 된다. 체크리스트를 아예 알려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뭘 봐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한 거는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실무상의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몇 가지만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실무상에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한 계치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다 단마다 틀리게 관리한 계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요. 답안에 잘 녹일 수 있고 현장에서도 잘 쓸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강의는 실은 이제 동절기라 하는 거지 시험을 할 때는 이런 얘기가 하기가 어렵죠. 어떤 그 계기가 되면 특강의 계기를 만들어서 계속 보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